오늘은 4월 20일, 현재 시각은 4시 9분. 현재 시각은 5시.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시공간이 중력장이고 중력장이 시공간이다. 뉴턴이 예상한 것처럼 물질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여타 사물들과 다른 존재자는 아니고 다른 장들과 같은 장이다. 이 세상은 캔버스 하나의 그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캔버스들의 층으로 뒤덮여 있고 중력장은 그러한 것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중력장 역시 절대적이지도 균일하지도 고정적이지도 않다. 오히려 구부러지고 퍼지기도 하고 다른 것과 서로 밀고 당기기도 한다. 방정식은 모든 장들이 서로에게 끼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시공간은 이러한 장들 중 하나다. 중력장은 매끄럽고 평평한 완벽한 평면일 수도 있는데 뉴턴이 설명한 것이 바로 이 내용이다. 이 경우 미터기로 측정 가능한 학창시절 수업 시간에 배운 유클리드 기하학이 적용된다. 하지만 중력장은 파도처럼 출렁일 수도 있다. 이럴 때 중력파라 부르는데 축소되기도 확장되기도 한다. 1장에서 질량이 큰 물체의 근처에서는 시계가 느려진다고 설명했던 걸 기억하는가? 더 정확히 설명하면 그곳엔 더 많은 중력장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더 느려진다. 즉, 시간이 더 적어지는 것이다. 시간이 더 느려진다는 건 시간이 더 적어지는 것이다. 중력장으로 이루어진 캔버스는 늘릴 수도 당길 수도 있는 탄력성이 뛰어난 거대한 종이와 같다. 이 중력장 캔버스가 펼쳐지거나 굽는 것은 중력의 기원이자 사물의 낙하 원인이 되는데 이는 뉴턴의 고전 중력 이론에 비해 중력과 낙하 현상을 훨씬 더 잘 설명해 준다. 1장의 그림 중 어떻게 높은 곳이 낮은 곳보다 시간이 더 많이 흐르는지 표현한 그림을 떠올려 보자. 더 많은 시간이 흐른다라는 것은 더 많은 시간이 흐른다. 너무 어렵다. 다이어그램이 그려진 종이 조각이 탄력적이며 산속에서의 시간이 실제로도 길게 늘어나도록 이를 늘린다고 상상해보자. 그러면 공간과 시간이 그림 4-3처럼 뒤바뀐 결과를 얻게 되지만 산속의 더 길어진 시간은 더 커진 시간의 길이로 잘 표현된다. 이 그림은 물리학자가 휜 시간 공간이라 부르는 것이다. 휜 것은 시공간이 뒤틀렸기 때문인데 탄력적인 종이를 잡아당기면 거리가 줄거나 늘어나거나 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앞장에서 본 그림처럼 광원뿔이 기울어진 이유다. 이처럼 시간은 공간 기하학과 함께 구성된 복합적인 기하학의 일부가 된다. 아인슈타인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 개념과 뉴턴의 시간 개념을 합성한 논리가 바로 이것이다. 갑자기 머리에 섬광이 번뜩이듯
아인슈타인은 아리스토텔레스와 뉴턴 두 사람이 다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움직임이거나 변화하는 단순한 사물 외에 무엇인가 존재한다는 뉴턴의 예상은 옳았다. 뉴턴의 참된 수학적 시간은 실제로 존재한다. 탄력 있는 종이 휜 시공간, 중력장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이 시간이 사물과 관련이 없으며 규칙적으로 꾸준히 그 어떤 것과 아무 상관없이 흐른다는 추측은 틀렸다. 언제와 어디가 항상 무언가와 관계 속에서 정해진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은 옳았다. 하지만 이 무언가가 중력장, 곧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제대로 관찰한 것처럼 우리의 위치를 정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역동적이고 구체적인 존재자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일관성이 있으며 중력장의 뒤틀림과 중력장이 시계와 미터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은 한 세기 동안에 수차례 재확인되었다. 그러나 시간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또 한 부분 이 세상에서 독립성을 잃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뉴턴, 아인슈타인이 이 세 명의 위대한 연구자들의 춤 덕분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 아주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중력장이라는 실제적인 구조가 존재하고 이것이 다른 물리학과 동떨어지지 않으며 세상이 그냥 한번 흘러 지나가는 무대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다. 중력장은 다른 것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미터기나 시계라 부르는 것들의 리듬과 모든 물리적 현상의 리듬을 정하는 이 시대의 위대한 춤을 구성하는 역동적인 요소다. 성공은 항상 그렇듯 단명할 운명에 있다. 위대한 성공조차도 그렇다. 아인슈타인은 1915년에 중력장 방정식을 썼는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16년 이 방정식이 공간과 시간의 본성에 대한 최종적인 설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양자역학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중력장도 다른 모든 사물들처럼 양자적 특성을 가져야 한다. 시간의 양자.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상대론적 물리학의 묘한 풍경은 공간과 시간의 양자적 특징을 떠올리면 한층 더 낯설어진다. 시간의 양자적 특징을 연구하는 학문을 양자중력이라 부르는데 내 연구 분야다. 아직까지 과학사회의 승인을 얻고 실험을 통해 확인된 양자중력 이론은 없다. 나는 연구 인생의 대부분을 루프 양자중력 혹은 루프 이론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바쳤다. 누구나 이 이론에 믿음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끈 이론 연구자들은 연구 방향이 다르고 누가 옳은지를 가리기 위해 한창 논쟁 중이다. 그렇다. 과학은 때로 격렬한 논쟁을 통해 성장하기도 한다. 그러니 언젠가는 누가 옳은지 밝혀질 날이 올 것이다. 어쩌면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간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견해차도 줄고 이전보다 훨씬 분명해진 결론들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었다. 확실해진 것은 앞장에서 설명한 일반 상대성 이론의 나머지 시간 구조도 양자를 개입시키면 사라진다는 것이다. 보편적인 시간은 무수히 많은 작은 고유한 시간들로 산산조각났지만 양자를 생각하면 이 모든 시간이 각각 나름대로 요동을 치고
마치 구름처럼 사라지며 특정한 값들만 가질 수 있고 그 밖의 값들은 지닐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제 조각난 시간들을 앞의 장들에 소개된 그림 속의 시공간 종이가 될 수는 없다. 양자역학 덕분에 얻은 발견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인데 물리적 변수의 입자성과 미결절성, 관계적 양상이다. 이 세 가지 모두 우리에게 남아있던 시간에 대한 개념을 최종적으로 무너뜨렸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자. 시계로 측정한 시간은 양자화된다. 다시 말해 특정한 값만 취하고 다른 값들은 없는 것이다. 시간을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알갱이로 나뉜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입자성은 양자역학의 가장 특징적인 성질로 양자가 기본적인 입자, 즉 소립자여서 양자론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모든 현상은 최소 규모가 존재한다. 중력장에서는 이 규모를 플랑크 규모라 부른다. 최소 시간은 플랑크 시간이라 한다. 이 값은 상대론적 현상과 중력 현상, 양자론적 현상들의 특징을 규정하는 상수들을 조합하면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 이 상수들이 규정하는 값은 10의 마이너스 44초이고 10억 분의 10억 분의 10억 분의 10억 분의 1억 분자의 1초이다. 이것이 플랑크 시간이다. 이 엄청나게 짧은 시간 속에서 시간의 양자 효과가 나타난다. 플랑크 시간은 짧다. 현재 실제로 사용되는 그 어떤 시계로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짧다. 너무 짧기에 아주 미세한 크기의 저 아래에서는 시간 개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더라도 우리는 놀라서는 안 된다. 왜 그럴까? 언제 어디서든 항상 유효한 것은 없다. 조만간 새로운 무엇인가가 또 등장하게 될 것이다. 시간의 양자화는 시간 t의 거의 모든 값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정확한 시계로 시간 간격을 측정한다면 측정된 시간은 오직 몇몇 분의 분리된 측정한 값만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간격은 연속적이라 생각할 수 없다. 균일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캥거루처럼 한 값에서 다른 값으로 껑충 뛰어넘는 불연속적인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다시 말해 시간의 최소 간격이 존재하는데 이 간격 이하로 내려가면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 보더라도 시간으로서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하이데거에 이르기까지 수세기 동안 연속의 특성을 논하기 위해 학자들이 낭비한 잉크의 양은 상당할 것이다. 연속은 사물을 아주 세밀하고 고운 형태에 가깝게 하기 위한 수학 기법일 뿐이다. 세계는 미묘하게 분리되어 있으며 연속적이지 않다. 신은 이 세상을 연속적인 선으로 그리지 않았다. 쇠라처럼 가벼운 손놀림으로 작은 점을 찍어 그려냈다. 입자성은 자연에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빛은 빛의 입자인 광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 속 전자들의 에너지는 특정한 값 외에 다른 값은 취할 수 없다. 밀도가 아주 높은 물질처럼 아주 깨끗한 공기도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뉴턴의 공간과 시간이 다른 물질처럼 물리적 실체라고 했으니 이 또한 입자성을 지닌다고 자연스럽게 제안할 수 있다. 이 생각은 이론에 의해 확증되는데
루프 양자 중력은 기본적인 시간 도약이 작지만 유한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시간이 입자성을 띨 수 있고 최소 시간 간격이 있다는 생각을 뉴턴이 처음 한 것은 아니다. 기원 후 7세기에 세빌리아의 대주교 이시도르가 자신의 책 어원학에서 언급한 바 있고, 다음 세기에 베다 베네라빌리스도 시간의 구분이라는 의미심장한 제목의 작품에서 이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 12세기에는 위대한 철학자 마이모니데스가 시간은 원자로, 즉 짧은 기간 때문에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수많은 부분들로 구성된다라고 했다. 이 개념은 그보다 더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데모크리토스가 남긴 기록의 원본이 유실되어 정통 그리스 원자론에 포함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이러한 추상적 사고는 이를 사용한 과학적 가설의 등장을 수세기 앞질러 예견했을 가능성이 있다. 플랑크 시간의 공간적 자매는 플랑크 길이이다. 이 최소 한계 이하의 길이는 의미가 없다. 플랑크 길이는 약 10의 마이너스 33승 센티미터, 즉 10억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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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0만분의 1 센티미터이다. 나는 대학생 시절에 이 작은 규모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사랑에 빠졌다. 그래서 큰 종이 한가운데에 붉은색으로 플랑크 길이를 뜻하는 숫자를 써 넣었다. 이때 나는 볼로냐에 살았는데 이 종이를 침실에 걸어두고 저 아래 공간과 시간의 기본 양자에 이르기까지 공간과 시간의 존재를 멈추는 아주 작은 등급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이후 나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내 여생을 노력하며 보냈다. 시간의 양자 중첩. 양자역학의 두 번째 발견은 불확정성이다. 내일 전자가 어디에서 나타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전자는 한 번 나타났다 곧이어 다시 나타나는 동안에 정확한 위치를 갖고 있지 않다. 마치 확률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듯하다. 이런 상황을 물리학자들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로 위치 중첩이라고 한다. 시공간은 전자와 같은 물리적 물체다. 시공간도 파동처럼 흔들리며 다양한 형태로 중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4장 마지막에 언급한 늘어진 시간은 양자역학을 고려한 경우 그림 5-2에 대략 보이듯이 여러 시공간의 희미한 중첩인 양 상상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강원불의 구조도 과거와 현재, 미래를 구분하는 모든 지점에서 요동친다. 시공간이 중첩되면 한 입자가 공간에서 널리 퍼질 수 있듯이 과거와 미래의 차이도 흔들릴 수 있다.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의 전과 후 모두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요동이 아무것도 결코 결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지 특정한 순간에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결정된다는 의미다. 이러한 미결정성은 하나의 양이 다른 양과 상호작용할 때는 해소된다. 상호작용 중에 전자는
어떤 한 지점에서 구현돼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전자는 스크린에 충돌돼 특정 지점에 놓여 있던 입자 검출기에 잡히거나 아니면 광자와 충돌한다. 이럴 경우 전자는 그 특정 지점에 놓임으로써 구체적인 위치를 얻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의 구체화는 묘한 측면이 있다. 전자는 그것과 상호작용하는 다른 물리적인 물체와의 관계 하에서만 구체화된다. 물리적인 물체가 아닌 다른 모든 물체들과의 상호작용은 미결정성을 오직 확산시킬 뿐이다. 구체성은 물리적 체계와의 관계에서만 발현된다. 나는 이것이 양자역학의 가장 급진적인 발견이라고 생각한다. 전자 하나가 물체와 부딪힐 때, 예를 들어 오래된 음극선관 텔레비전의 화면에 부딪히면 확률 구름은 붕괴되고 전자는 화면상의 어느 한 지점에 구체화되어 TV 영상을 만드는데 쓰이는 발광점을 생성한다. 이런 일은 화면과의 관계에서만 발생한다. 하지만 만약 전자가 다른 물체와의 관계하에 놓여 있었다면 전자와 화면은 함께 중첩된 상태에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오직 제3의 물체와의 또 다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순간에만 전자와 화면이 함께 공유한 확률 그림은 붕괴되고 전자와 화면은 특별한 형태로 구체화된다. 전자가 이렇게 고약하게 군다는 생각을 하기는 어렵다. 공간과 시간의 작동한 방식은 받아들이기 더 당황스럽다. 하지만 모든 증거에 따르면 양자 세상, 즉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다. 시간의 기간과 물리적 간격을 결정하는 물리적 기체의 중력장은 질량의 영향을 받는 역동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 또한 무엇인가와 상호작용할 때까지는 결정된 값을 가지지 않는 양자적 존재다. 상호작용이 있을 경우 시간의 기간들은 중력장이 상호작용하는 그 무엇을 위해서만 입자화되어 결정된 값을 지니게 된다. 우주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미결정 상태로 남는다. 시간은 더 이상 일관성 있는 하나의 캠퍼스가 아니라 관계들의 느슨한 망이 된다. 여러 시공간들이 파동처럼 요동치고 서로 중첩이 가능하고 특정한 물체와 관련해 특정한 시간에 구체화된다는 이미지는 우리에게 매우 모호하다. 그러나 이는 세상의 정교한 입자성을 위해 최선이다. 우리는 지금 양자 중력의 세상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인간관계론을 읽겠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현실이라는 힘든 세상에서 그들에게 허용되지 않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찾기 위해 실제로 미쳐버리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다른 모든 병에 걸린 사람들을 모두 합쳐놓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 이 정신 이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렇게 막연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예를 들어 매독과 같은 질환이 뇌세포를 파괴하여 정신 이상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실 모든 정신질환의 반 정도가 뇌병변 장애, 알코올, 독극물 부상과 같은 신체적인 원인 때문에 생겨난다. 하지만 나머지 반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더 끔찍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정신 이상을 겪는 나머지 절반의 뇌세포는 조직적으로 아무런 이상을 보이지 않는다.
사후부검에서 그들의 뇌 조직을 정밀한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을 때도 이 조직들은 일반적인 사람의 조직만큼이나 건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왜 이 사람들은 미쳤을까? 최근에 나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정신병원의 병원장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았다. 정신병에 대한 지식으로 드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고 받기 힘들다는 상도 모두 휩쓸었던 이 의사는 내게 사람들이 왜 미치는지 솔직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누구도 확실하게 모른다. 하지만 그는 정신 이상을 겪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정신 이상 상태에서 현실 세계에서 가질 수 없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진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금 치료 중인 환자 한 명은 결혼에 실패했어요. 그녀는 사랑, 성적 만족, 아이들, 그리고 사회적 특권을 원했죠. 하지만 그녀의 모든 희망은 숲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은 그를 사랑하지 않았죠. 심지어 같이 밥도 먹지 않으려 했어요. 아내에게 2층 자기 방까지 음식을 가져오게 만들었죠. 아이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얻지 못했어요. 그녀는 미쳤죠. 하지만 상상 속에서 그녀는 남편과 이혼하고 자신의 처녀적 성을 다시 찾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영국 귀족과 재혼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레이디 스미스라고 불러달라고 요구해요. 그래서 자신을 레이디 스미스라고 불러달라고 요구해요. 애들 이야기도 해보자면 그녀는 매일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찾아갈 때마다 그녀는 말하죠. 의사 선생님, 어젯밤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녀의 꿈이라는 배는 현실이라는 험준한 바위에 부딪혀 박살났다. 하지만 광기라는 화창하게 해가 빛나는 환상적인 섬에서 그녀의 배는 돛에 바람을 가득 안고 돛대를 스치는 바람의 노래를 들으며 항구로 들어오는 중이다. 비극적인가? 글쎄, 모르겠다. 그녀의 담당 의사는 내게 말했다. 내가 손을 뻗어 그녀에게 정신을 돌려줄 수 있어도 그러지 않으려고 해요. 그녀는 지금 훨씬 더 행복한걸요. 집단적으로 볼 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행복하다. 많은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상황을 즐긴다. 그러지 않아야 할 이유라도 있는가?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셈이다. 그들은 수백만 달러 수표를 아무렇지도 않게 발행한다. 이슬람교 시아파 교주 아가칸에게 기꺼이 소개장도 써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꿈의 세계에서 그토록 원했던 자신이 소중히 여겨진다는 느낌을 발견했다. 몇몇 사람들이 자신이 소중하다는 느낌을 너무나 갈구한 나머지 그것을 얻기 위해 실제로 미치기까지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미칠 정도로 갈구하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해 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상상해보자. 내가 아는 한 1년에 100만 달러의 급여를 받았던 사람은 역사상 단 2명뿐이다. 월터 크라이슬러와 찰스 슈와브이다. 앤드류 카네기는 왜 슈와브에게 1년에 100만 달러, 하루로 따지면 3,000달러 이상의 돈을 주었을까? 슈와브가 천재였기 때문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슈와브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철강 제조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였을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찰스 슈와브는 자신보다 철강 제조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자신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내게 말한 적이 있다. 슈와브는 자신이 그만큼 많은 돈을 받았던 이유는 사람을 다루는 능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방법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가 스스로 말한 비결은 다음과 같다. 이 말은 동판에 새겨 이 나라의 모든 집과 학교, 모든 공장과 사무실에 걸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아이들은 라틴 동사 활용이나 브라질의 연간 강우량을 외우는데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이 말을 외워야 한다. 이 말을 우리가 실천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슈와브는 말했다. 부하 직원들에게 열의를 불러일으킬 능력이 제가 가진 최고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끌어내는 방법은 인정과 격려입니다. 상관의 비판만큼 야망을 죽이는 건 없습니다. 저는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하고 싶은 동기를 부여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칭찬하고 싶어하고 흠잡으려 들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진심으로 칭찬하며 그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슈와브는 이 말을 실천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어떤가? 정반대로 행한다. 사람들은 어떤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며 부하 직원들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하 직원들을 쥐잡듯이 잡고 마음에 들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세상 여기저기에서 많은 위인들을 만났죠. 수아브는 말했다. 모든 위인 혹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판보다는 인정 정신을 가지고 훌륭한 일을 하고 엄청난 노력을 쏟는 사람이었습니다. 슈와브는 앤드류 카네기가 엄청난 성공을 거둔 가장 두드러진 비결도 바로 그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카네기는 자신의 동료들을 사적으로 물론 공개적으로도 칭찬했다. 카네기는 심지어 자신의 묘비에서도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칭찬했다. 그는 스스로 묘비명을 썼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 자신보다 훌륭했던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알고 있던 사람이 묻혀 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인정이야말로 록펠러가 다른 사람들을 잘 다룰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예를 들어보자. 그의 파트너 중 하나인 에드워드 T. 베드포트가 실수를 저질러 남미에서 잘못된 구매를 하여 100만 달러 이상을 날렸을 때였다. 록펠러는 비난을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베드포드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상황은 이미 종결된 다음이었다. 그래서 록펠러는 칭찬할 거리를 찾았다. 그는 베드포드에게 투자한 돈의 60%라도 건졌으니 잘했다고 축하해 주었다. 근사하군, 록펠러는 말했다. 우리는 그만큼 잘하지 못하는데 말이야. 우와, 진짜 대단한데요. 브로드웨이를 쥐락펴락했던 뛰어난 사업가 플로렌츠 지그벨트는 평범한 소녀들을 스타로 바꾸는 탁월한 능력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는 사람들이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을 평범한 소녀를 무대 위에 세운 다음 신비롭고 유혹적이며 매력있는 여인으로 탈바꿈시키는 일이 다반사였다. 인정과 확신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지그벨트는 예의와 배려의 힘만으로도 여성들이 스스로를 아름답다고 느끼도록 만들었다. 게다가 그는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합창단 여성들의 임금을 주당 30달러에서 무려 175달러로 인상했다. 또 지그벨트는 여성들에게 예의를 차리는 사람이기도 했다. 뮤지컬 폴리스가 초연되던 밤 그는 캐스팅된 모든 배우들에게 축전을 보내고 합창단 여성들 모두에게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장미꽃을 보냈다. 배우 알프레드 런트는 빈에서의 재회라는 영화에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나의 자존심을 키워줄 자양분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와 친구들과 직원들의 육체를 위한 영양분을 제공해 준다. 하지만 그들의 자존심에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경우는 얼마나 드문 일인가. 우리는 그들에게 소고기와 감자를 먹이며 에너지를 축적하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샛별의 음악처럼 울려 퍼질 만큼 친절한 인정의 말은 하지 않는다. 몇몇 독자들 중에 여기까지 글을 읽다 지금쯤 캐캐묵은 말이라니, 아첨이라니, 그럴듯한 말이라니, 아부라니, 나도 그런 걸 시도해 보았지. 하지만 소용없었어. 특히 똑똑한 사람에게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물론 현명한 사람들 중에는 아첨은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 아첨은 척박하고 이기적이고 정직하지 못하다. 아첨은 보통 실패하고 또 그러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워낙 인정에 굶주리고 인정을 갈망하며 진정한 인정이 아니어도 아무 것이나 집어삼키는 것도 사실이다. 마치 굶주린 사람이 풀과 지렁이라도 먹듯이 말이다. 예를 들어 여러 번 결혼했던 무디 바니의 형제가 결혼시장에서 그렇게 불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왕자들이라고 불렸던 이들이 두 명의 아름답고 유명한 영화 배우, 한 명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리마돈나,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잡화점을 소유한 바바라 허튼과 결혼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아델라 로저스 세인트 존은 리버티지에 기고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이들이 여성들에게 매력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다. 세상 일에 밝고 남성에 대해선 전문가이고 위대한 예술가이기도 했던 폴라 네그리가 그 까닭을 내게 설명해 준 적이 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내가 만난 그 어떤 남자들보다 아첨하는 방법을 잘 알아요. 아첨이라는 기술은 지금과 같은 현실적이고 유머가 중요한 시대에는 잊혀버린 기술이죠. 확실하건대 그게 무디바니 형제가 여성들에게 매력이 있는 비결이에요. 심지어 빅토리아 여왕도 아첨을 좋아했다.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벤저민 디즈렐리는 여왕을 다룰 때 조금 지나칠 정도로 아첨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자면 아부를 삽으로 퍼부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디즈레일리는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대영 제국을 지배했던 사람들 중에도 가장 세련되고 유능하고 능수능란한 사람이었다. 그는 나름대로 천재였다. 그러니 그에게 효과가 있었던 방식이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결국 아첨은 좋은 결과보다도 나쁜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아첨은 위조 지폐와 같다. 위조 지폐를 유통시켰을 때 좋지 못한 결과를 겪게 되는 것처럼 아첨도 결국은 문제에 봉착하기 마련이다. 인정과 아첨의 차이는 무엇일까? 간단하다. 하나는 진심이 담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심이 없는 것이다. 하나는 마음에서 나오고 다른 하나는 입에서 나온다. 하나는 이기적이지 않고 다른 하나는 이기적이다. 인정은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지만 아첨은 모든 사람들이 비난한다. 최근에 멕시코시티 차플테백 궁전에서 알바로 오브레곤의 흉상을 본 적이 있다. 흉상 아래에는 오브레곤 장군의 인생관을 보여주는 금원이 조각되어 있었다. 당신을 공격하는 적들을 두려워 말라. 당신에게 아첨하는 친구들을 두려워하라.
아니다. 나는 결코 아첨을 제안한 게 아니다. 그와는 거리가 멀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 말하고 있는 중이다. 영국의 왕 조지 5세는 버킹엄 궁전에 있는 서재의 벽에 6개의 격언을 적어 놓도록 했다. 그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싸구려 칭찬을 하지도 받지도 않도록 인도하소서. 싸구려 칭찬, 그것이 바로 아첨이다. 한 번은 그럴듯한 아첨의 정의를 읽은 적이 있다. 여기에 다시 말해보겠다. 아첨이란 다른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정확히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다. 미국의 철학자 랠프 월도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당신의 말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기 마련이다. 아첨만으로 모든 게 가능한 세상이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아첨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우리 모두는 이미 인간관계의 전문가들이었을 것이다. 어떤 특정한 문제에 골몰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대체로 95% 정도의 시간을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며 보낸다. 이제 잠시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를 멈추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에 대해 생각해 보기 시작한다면 싸구려 거짓투성이어서 입에서 나오자마자 거짓이 드러나는 아첨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생각하자. 에머슨은 말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에머슨 같이 위대한 철학자에게도 이 말이 적용될 수 있다면 하물며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에게는 천 번은 더 올바른 말이 아닐까. 우리의 업적, 우리의 욕구에 대한 생각을 잠시 멈추기로 하자.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이해하려 노력해보자. 아첨 따위는 잊어버리자. 정직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인정을 해주기로 하자. 다른 사람을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평생에 걸쳐 그 말을 보물처럼 여기고 반복할 것이다. 당신은 그 말을 잊은 다음에도 몇 년씩이나 반복할 것이다. 한 장이 끝났으니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억하고 싶은 거는 다른 사람을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 이 말을 꼭 기억하고 싶습니다.